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지식생산센터의 박진기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제가 중소기업 지식생산권 보호에 관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센터에서 어떤 직접 컨설팅을 하고 중소기업에 어떤 지원을 해드렸던 실제 사례들을 위주로 발표를 드리겠고요. 각각의 사례들이 사실은 개별 사례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어떤 일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어떤 상당한 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제가 직접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는 어떤 중국에서의 최근의 어떤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그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를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저희가 중국에서의 최근의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입니다. 중국에서의 어떤 지식재산권 침해가 이제 광범위하게 또 매우 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K 브랜드와 관련한 어떤 그 상표 브로커에 의한 상표 선점 행위가 아주 심각하게 어떤 사회 문제와 좀 대두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저희가 실제 어떤 중소기업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K 브랜드와 같이 어떤 정말로 이제 보도도 많이 되고 어떤 각 기관이라든지 어떤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많이 어떤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사건들도 있지만 사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좀 이제 처지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당하고만 있지 외부로 좀 알리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K 브랜드가 정말로 K 브랜드만의 문제로 그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향후 한 2, 3년 내로 보았을 때 K 브랜드는 정말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특허와 실용신안이라든지 디자인, 이제 영업 비밀, 저작권 어떤 각 분야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종래에 알고 있는 지재권 침해 유형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좀 창조적이라고 좀 까지 할 만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정말로 잘 대비를 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특허권 침해 사례입니다. 요건은 이제 서울시 어떤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어떤 생산하고 있는 실제 손톱깎이 사진인데요. 손톱깎이와 관련해서는 이 회사는 정말로 세계 최고의 어떤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브랜드 가치가 좀 이제 낮고 이제 손톱깎이를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직접 아마 돈 주고 사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다 보면 사은품으로 받죠. 그래서 어떤 이 전 세계 시장의 거의 90% 이상을 다 중국 저가 업체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손톱깎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전, 20년 전에 쓰셨던 거나 최근에 나온 손톱깎이나 그 형상과 기능 면에서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 발전이 거의 없는 그런 분야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진상으로도 이제 보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헤드 부분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좀 손톱깎이를 이제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 손톱깎이가 이제 접합을 하는 부분이 일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위로 굽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손톱을 깎을 때 어떤 손톱의 무리를 이제 적게 해주는 이제 그런 손톱깎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독일의 henkel사, 우리가 속칭 쌍둥이 칼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회사의 OEM 납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력으로 정말 이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인데 좀 단가가 좀 높다는 점,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상당히 좀 매출 면에서는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들이 자신들의 기술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이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각각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PCT 특허, 마드리드 출원 보호를 정말 잘해두고 있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지재권도 단일한 권리만 가지고서는 이제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어떤 권리망을 구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모험적인 그런 사례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 그러면 이 밑에 이제 문서는 이 회사에서 받은 특허권 이제 실제 문서 이제 초록입니다. 초록인데. 이제 저 문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어떤 손톱깎이 업체가 실용신안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은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이제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냐 그러면 이 도면이 실제 이 손톱깎이와 동일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한국 특허뿐만이 아니고 어떤 모 경쟁사의 특허가 출원이 되었을 때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공개된 도면에 있는 도면을 그대로 베껴다가 실용신안 출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는 실용신안 이제 등록 제도가 무심자 등록 제도이기 때문에 출원을 하고 약 3개월 정도가 되면 바로 등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심지어는 이 회사 같은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출원을 하고 아직 등록을 받기 전에 중국 경쟁사가 우리 특허 문서를 베껴가지고 한 출원이 먼저 등록이 돼버릴 수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그들은 권리자고 아직 우리는 권리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우리가 전시회에 나갔을 때나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이제 전시회장에서 바로 쫓겨나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바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도 정말 열려 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지금 저변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도 특히 중국으로의 출원 같은 경우에는 무심사 등록 제도를 많이 이용하라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그러는 편이 사실 이제 무심사 등록이 되고 나서도 어떤 무효 심판을 제기해가지고 무효를 하는 데까지는 사실 특허랑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정말 중소기업도 이제 전략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하고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공유가 돼가지고 좀 연구가 돼가지고 좀 사례별로 추가적인 어떤 뭐 사례 발굴이나 연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티인퓨저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티인퓨저는 이제 홍차나 녹차를 우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 안에 이거 차를 넣고 이 구멍으로 이제 따뜻한 물이 왔다 갔다 하면 차가 우려 나오는 그런 이제 그 디자인 제품이고요. 요건 이제 파티픽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점잖게 앉아가지고 원래 그 연애를 즐기지만 서양은 이제 그 스탠딩 파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찝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뭐 이쑤시개 대용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그 청년 창업가답게 킥스타터를 이용한 그 투자를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많이 하죠. 킥스타터를 이용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요 화면에 보이는 화면이 이 제품 사진과 이 상표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어떤 사진과 제품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이 회사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 제품이 팔리는 걸 발견했던 거죠. 어떻게 됐냐? 킥스타터에 이제 그 나간 이 사진을 그대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예약 판매를 먼저 해버린 겁니다. 좀 말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실제 사실은 시제품만 나와 있는 상태고 제품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미 자기들이 먼저 주문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게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특히 중국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이제 소품들, 작은 생활용품들에 대한 최대 세대 도매 시장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그 수소문만 하면 바로 이걸 생산하는 공장을 찾을 수도 있고요. 굳이 공장을 찾지 않더라도 요 이제 그 제품 사진을 갖다 주고 똑같이 생산을 해달라 그러면 바로 생산을 해줍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리 제품이 잘 팔리는 제품을 가지고 이제 카피가 나가지고 고생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카피가 나오기 전에 적어도 팔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매도 하기 전에 이미 예약 판매를 해버리는 상황까지 가면 정말로 이제 작은 어떤 그 소기업이라든지 뭐 청년 창업가들, 중소기업들은 정말로 설당이 점점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위기 의식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제 실제의 사례입니다. 요 중간에 게 이제 그 어떤 디자인의 이것도 역시 티인퓨저 제품인데요. 가격이 잘 보이시나요? 9.9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걸 둘러싸고 있는 이제 이 제품들은 다 짝퉁 제품들인데요. 가격이 불과 1.6달러입니다. 한 6분의 1 정도 가격을 하죠. 그런데 이게 실리콘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똑같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거든요. 품질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차이점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공장에서 생산하나 이 공장에서 생산하나 사실 공장이 같을 수도 있고요. 또 공장이 같지 않더라도 아마 대부분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 자체도 아마 거의 다 이제 동일할 겁니다. 그럼 사실상 이제 품질의 차이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사겠느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알리바바 통해서 조사를 한 건데 요건 같은 경우에 이 오리지널 제품을 판매하는 이제 그 사이트는 2~3개에 불과를 하고요. 이 짝퉁 제품 판매하는 사이트는 거의 한 60~70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뷰에서도 이미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카피 전문 회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실제 이제 그 카피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몰래 했다 그러면 이 당당하게 대놓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전시회에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명함을 막 돌리면서 우리가 이런 회사인데 주문만 하면 어떤 제품이든 바로 만들어 드립니다. 라고 영업을 하는 거죠. 이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중소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느냐. 중국에서 어떤 땅이 너무나 넓고 우리가 실제로 소송을 하더라도 이것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송을 하더라도 정말 소송 비용을 우리 건질 수가 있느냐.
정말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대로 단속을 해가지고 어떤 짝퉁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근절시킬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답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 뭐 저희 같은 기관이라든지 뭐 이제 그 특허청 산하의 어떤 기관들을 찾아가도 중국에서의 짝퉁 문제는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라는 답 아닌 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엇보려니 하고 다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게, 맨날 포기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남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 죽음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계기들을 이제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도 조금 더 전투력을 가다듬고, 어떤 이제 기관들에서도 이런 사례들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 되게 최근의 사례인데요. 요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물병입니다. 물병이고, 요 제품이 아주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혹시 카림 라시드라고 하는 디자이너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고요. 이분이 한참, 지금도 잘 나가지만 지금보다 더 잘 나가는 한 뭐 몇 년 전에는 약간 뻥을 보태가지고 하루에 선물 하나씩 살 정도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카림 라시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한국의 디자이너는 이제 한국 이제 카림 라시드 코리아의 지금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주 실력 있는 디자이너고, 이 물병도 이제 그 카림 라시드 쪽으로 납품이 되는 이제 그런 디자인이고요. 아마 내년 초에는 스타벅스로도 아마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요것은 짝퉁 제품의 포장이거든요. 어떤 이제 생각이 드십니까? 포장 디자인을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중국 짝퉁 제품의 포장 같습니까? 흡사 그냥 무슨 일본 제품 같지 않으십니까? 유니클로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제품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카피를 하면서 어떤 이제 행태를 보이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한국 제품을 그대로 이제 한국 제품인 척해서 베꼈는데, 이제는 한국 디자인 제품을 베끼면서 마치 일본 제품인 양 이렇게 베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카피를 하되 쪽팔리게 이제 한국 제품을 카피하는 거로 티를 안 내겠다. 우리는 이제 일본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되게 감탄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례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중국 TV에까지 방영이 됐습니다. 현지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그 중국 인민들이요, 이런 쪽팔린 짓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보도도 나갔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제 중국 공안을 통해 가지고 좀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단속 결과가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좀 이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가장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K 브랜드 사례들입니다. 요 K 브랜드들은 저희 그 센터에서 직접 다 컨설팅을 담당한 건들인데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 유커들이 오면 가장 많이 사가는 어떤 한국 상품은 이제 그 한국 화장품입니다. K 코스메틱 화장품들 많이 사가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전에 3, 4년 전에 한 2, 30억씩 했던 그런 화장품 회사들이 최근에 뭐 매출이 그냥 200억, 300억, 400억, 500억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폭발적인 매출 신장을 가지고요, 많이 물건을 팔다가 그래가지고 아예 그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국내에서 팔 게 아니고 아예 중국으로 진출을 하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진출을 하려다 보니까 다 선점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 선점을 당했냐? 명확히 우리가 입증을 할 수는 없지만 상황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두 회사 다 어떤 중국의 바이어가 접근을 해서 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상표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전시회 날 명함을 준 날, 그날 또는 그 다음 날 바로 다 출원을 해가지고 등록을 받은 케이스에 속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상표 브로커에 의한 중국 상표 도용권을 여러 건 이제 저희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냥 굉장히 전형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형적이란 말은 곧 시스템적이란 말이고요. 어떤 시스템이 정착이 돼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이제 그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실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국의 어떤 이제 그 상표 도용 이런 이제 사례들은 이미 그쪽에서는 굉장히 좀 돈이 잘 벌리는 사업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대응 형태도 굉장히 전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그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표가 필요하다, 팔 의향이 없냐라고 하면 대부분 처음엔 한두 번씩 빼다가요, 그래도 몇 번 더 이제 접촉을 하면 이제 팔겠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 가격대도 거의 좀 비쌉니다. 한 보면 첫 번째로는 한 3,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좀 제시를 하고요. 그러다가 좀 약간 이제 좀 시간을 끌다가 바로 2배, 3배로 비용을 뻥 튀겨버립니다.
왜냐 사실 이제 그 3, 4천만 원 이제이나 3, 4천만 원을 줄 어떤 이제 그 의지와 능력이 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6, 7천만 원 줘도 이제 사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뻥을 튀깁니다. 튀겨가지고 하다가 이제 계약이 실컷 진행돼가지고 체결될 때쯤 되면 불가능한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거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한 9천만 원 그래 계약합시다. 그러고 그러면 그 돈을 유화나 현금으로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중국에 지사가 있는 이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회사가 중국에 있는 상표 브로커한테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외환관리법 위반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 상표를 찾으려고 그러다가 뭐 무슨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쇠고랑을 차게 되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근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할 때는 그들도 이런 사실들을 몰라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런 사실들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요. 돈을 올리고 시간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자꾸 이제 그 질질 끄는 겁니다. 그런 불가능한 요구들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적어도 이제 진행한 건들에 의하면 0이 8개 이하로는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0이 8개 이하로는. 그리고 심지어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재권 전담 부서와 마케팅 부서가 참 긴밀하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코웍을 해가지고 대응을 종합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특히 저 이제 그 오른쪽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참 그래가지고 이제 비용이 한 1억 원까지 가니까 이 회사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 돈이면 아직 중국 우리가 본격 진출 전인데 상표를 싹 다 바꾸고 포장 뭐 이제 그 라벨 다 바꿔버리겠다. 우린 더 이상 계약 안 하겠다라고 사실은 이제 엄포를 놓고 이제 좀 상황을 보는 중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마케팅 부서에서 이런 사실을 아마 인지가 안 됐었겠죠. 손발이 안 맞은 건데 중국 상해하고 그 인근 지역에다가 대대적인 광고를 때려버린 겁니다. 최악이죠. 한쪽에서는 우리 그 상표를 안 쓰겠다 이래버리는데 한쪽에서는 현재도 광고를 때려버리니까 이거는 그 브로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야싸 월척이다 그래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저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2억 가까이 돈을 주고 상표를 이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일단은 뺏기면 답이 없다. 이거 사실이 좀 이제 그 정답인데 그 전에 그러면 과연 저 회사들이 중국의 상표 출원에서 등록받는 비용 자체가 얼마나 드냐? 뭐 기껏 해봐야 이제 그 100만 원 정말 많이 줘도 이제 그 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 200만 원이면 정말로 떡을 치고 남습니다. 남는데 그 200만 원 돈을 아끼려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2억 가까이 돈을 물어주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게 우리가 경영에서 가장 기본이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못할까?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저희 같은 기관의 책임인 것이 그런 그 상표 출원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정말로 충분히 홍보를 하지 못하지 않았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상표 브로커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제 보호협회 지식계산 보호협회 같은 경우에도 좀 본격적으로 굉장히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더 이상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왜 대응이 어렵냐 여러 가지 사실 문제들이 있는데요. 국내의 사실 문제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한번 뭐 해보려 그러면 그리고 또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혹시 뭐 내가 뭐 소송할 일이 생겼을 때 당장 묻지 않습니까 주변에 뭐 잘하는 변호사 없어? 당장 뭐 국내 네트워크도 부족한데 중국에 무슨 네트워크가 있겠습니까?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침해 업체가 너무나 규모가 영세하다. 뭐 비용이 과다하다는 측면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송과 단속이 이원화되어 있다. 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알아가지고 돈을 갖다 주느냐? 그게 아니죠. 정말로 그 집행 절차를 따로 거쳐야 되고 그리고 어떤 한 업체를 상대로 우리가 소송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도 다 그러면 이제 절차를 과연 진행을 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보여드린 어떤 실용신안의 어떤 무신사 등록 제도와 같이 중국 제도의 어떤 특수성에 기인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연구를 해봤었을 때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측면 자체는 저희가 좀 현지 네트워크 같은 것을 좀 긴밀히 구축을 하면 충분히 저희가 좀 이제 그 적어도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현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짝퉁 상품 단속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가장 전문가가 삼성과 LG 같은 그런 기업들입니다. 뭐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내 상품을 누가 베꼈어라고 고민하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팔도 어디에도. 그 전까지 다 베끼기에 바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삼성 보르도 TV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을 누군가 베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짝퉁 단속에 대한 어떤 노하우와 지식과 경험을 가장 많이 가진 곳은 그 회사들입니다.
초기에서부터 계속 어떤 그 짝퉁에 대한 단속을 실시를 해왔거든요. 국가도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현지 네트워크를 많이 마련해 뒀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좀 뭐 대중서 협력재단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이런 뭐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그 어떤 대기업과 협력하에 우리가 충분히 좀 네트워크 공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 침해 업체 뭐 영세하다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국가 차원에서 지금 나중에 세션에 이제 말씀드린 뭐 보험 제도 같은 것을 잘 이용하면 좀 많이 그래도 좀 이제 그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좀 보완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제도의 특수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국의 어떤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제도 자체는 적어도 좀 이원화돼서 좀 투트랙 전략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도 이제 그 상위 10%에 달하는 어떤 기업들은 이미 좀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 이상을 가진 그런 이제 글로벌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진적인 제도들은 중국도 이미 충분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부 제도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보다 앞서가고 있는 그런 제도들도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정말로 그 절대 다수의 어떤 뭐 기술력이 부족한 회사들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용신원 무심자 등록 제도 같은 이런 이제 제도들도 아울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도 어쨌든 마냥 자기들이 이제 방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이제 뭐 소송과 단속이 이원화라든지 그런 짝퉁에 대한 단속 문제 자체가 중국 어떤 현지 정부 자체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마련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대기업과 협력을 해서 어떤 중국 현지 네트워크도 좀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어떤 중국 현지에서 짝퉁을 단속하는 그런 지원하는 사업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국내 사례를 이제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더치커피 이제 셀프로 제작할 수 있는 기계인데요. 좀 잘 팔리다 보니까 뭐 아니라 다를까 이런 뭐 짝퉁 아닌 짝퉁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지만 이 청구항의 어떤 이제 그 권리 범위 자체가 너무나 협소하게 설정이 돼가지고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안타깝게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리 범위 설정이 얘기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이 얘기가 되는 얘기인데 중소기업의 기술 자체가 기술력성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권리 범위가 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반면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애초에 설정 자체를 너무나 좀 부실하게 했다.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좀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을 수 있게 그런 좀 랩이 좀 나온다 그러면 많이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자인 업계에서 가장 큰 좀 권리에 관한 속설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디자인권이나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모양이 조금만 바뀌어도 권리 범위가 너무 애초에 협소하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좀 속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디자이너들 사이에. 하지만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이게 맞는 케이스에 속합니다. 이제 애초에 지금 어떤 그 모 침대 회사에서 이런 이제 형상과 모양을 기초로 해서 디자인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좀 이제 짝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는데 실제 보면 좀 이런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다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침해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받고 넘어간 사안인데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좀 일종의 범용 좀 공지된 디자인을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사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조금만 바뀌어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 좀 덜 드렸네요.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시사점이 있냐 그러면 사실 중소기업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고 등록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어떤 시제품의 형상만 가지고 디자인 출원과 등록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품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제품의 형상이 갖추어지고 실제 양산되는 제품의 어떤 디자인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한 부분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모델이 잘 팔린다고 이제 그 염두에 뒀었을 때 누군가가 우리 제품 카피를 하면 그러면 시제품의 형상을 가지고 출원된 디자인 도면을 가지고 베낄까? 아니면 잘 팔리는 제품의 디자인을 보고 베끼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잘 팔리는 어떤 제품의 디자인을 보고 베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관행,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가지고 시제품 이제 그 디자인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하려고 보면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좀 실무적으로 많이 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좀 시정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케이스에 시정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대기업은 디자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시제품에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거기서 교육받고 나온 디자이너들이 일단 뭐 일선 중소기업에 가서 이런 좀 잘못된 행태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모범적인 케이스인데요. 두 개 다 이제 이 왼쪽이 오리지널 제품이고 오른쪽이 짝퉁 제품입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디자인 도면 보면 이제 좀 보이십니까? 디자인 도면 자체가 실제 제품 도면과 거의 100% 일치합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짝퉁 제품이 나왔을 때 바로 제대로 된 권리 행사가 좀 가능했던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네, 이런 케이스에도 좀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출원인과 권리자가 어떤 대표자 개인분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개인의 대표자 개인의 재산과 법인의 재산은 엄연하게 분리가 돼 있죠. 그런데 권리자가 대표자고요. 어떤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측은 회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손해를 본 회사는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소송을 제기할 권한 자체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대표자 개인이 어떤 그 손해배상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대표자는 그러면 어떤 이제 손해를 보게 되었을까요? 손해 본 게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저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아주 굉장히 좀 큰 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좀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좀 많은 배상액 자체는 좀 별로 재미를 못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소기업한테 제가 많이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 이제 왼쪽이 원본 디자인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나중에 짝퉁 카피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죠. 디자인이나 저작권에 있어가지고 조금만 바뀌어도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속설에 기초를 하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게 상당히 대기업이었었는데요. 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자기 자신의 2년치 매출에 해당하는 그런 배상액을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 있게 권리 행사를 좀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 상당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필이면 딸기 하나, 크림에 어떤 흘러가는 모양들 뭐 이런 측면을 봤었을 때 이 디자인은 이 디자인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네. 그런 우리가 좀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제 아주 좀 성공적인 그런 이제 결과를 거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때 많이 말씀드립니다. 디자인이 바뀐다고 조금만 바뀐다고 권리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그렇지만 반이 맞는 얘기만 그것만 속설만 믿고 나의 권리 행사를 포기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조건 한번 전문가의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역시 디자이너인데 이제 이게 원본 디자인이고 이것도 역시 원본 디자인입니다. 이것은 실크스크린으로 인쇄를 하는 이제 큰 이제 가방에 들어간 디자인이다 보니까 색깔이 좀 많죠. 이건 머그컵 디자인이다 보니까 조그만 전사지에다가 인쇄를 하는 거니까 색채 자체가 상당히 좀 간소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의 티셔츠가 팔리고 있었는데요. 이 티셔츠에 적용된 색채를 보면 여기 게 아니고 여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황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디자인은 짝퉁 디자인은 여기서 유래된 게 이제 확실하고요. 그러면 아마 이것은 이제 도자기 업체 내지는 전사지 업체에서부터 유출이 됐을 것이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형사권이랑 공조를 해가지고 뭐 좀 일망타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상당한 좀 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유출 경로를 잘 밝혀낸 그런 케이스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동대문 이제 패션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케이스는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냐? 어떤 그 패션 업체들, 액세서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한 시즌에도 디자인이 막 그냥 어떤 수십 개씩 나와가지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케이스에 우리가 정말로 섣불리 그 중소기업한테 정말로 당신들의 디자인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디자인 등록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 역시 기업의 경영이라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 이게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디자인 등록만 잔뜩 해놓고 나중에 어떤 제품 자체가 안 팔려버리면 그 권리 어디다 쓰겠습니까? 쓸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동대문의 어떤 이제 그 판매 우리가 이런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보면 새로운 어떤 그 제품의 디자인을 납품을 했었을 때 보통 시즌 바뀔 때
납품을 하면 그 새벽에 전국에서 그리고 요새는 러시아, 중국에서 와가지고 도매상들로부터 물건을 상품을 구입을 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가지 디자인이 있더라도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 중에서 잘 팔리는 디자인과 잘 팔리지 않는 디자인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 같은 경우에는 공제예외 주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요. 사유 불문, 그 디자인이 공개가 되고 일정 기간 내에 출원만 하게 되면 보호를 무조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항상 중소기업, 패션 업체 위주로 하는 그런 업체들 말씀드릴 때는 판매 첫 번째 출시를 한 3일을 기다려 보시고 히트 치는 상품과 히트 안 치는 상품을 구별을 해서 히트 치는 상품은 공제 예외 주장을 활용을 해가지고 디자인 등록 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그 어떤 패션 업계를 위한 올바른 어떤 디자인 출원 등록 전략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네, 센터장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그 아가방에 인수가 된 이제 그런 이제 훌륭한 디자인 회사입니다.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짝퉁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저희가 모조리 다 좀 이제 가처분을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처분을 좀 의지를 가지고. 근데 좀 아쉽게도 좀 졌는데요. 이 가처분이 장장 1년하고도 3개월을 끌었습니다. 사실 판사들도 고민을 많이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아쉽게 졌습니다. 져가지고 제가 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여준 카림 라시드라는 이제 유명한 디자이너인데 이 한국 디자이너 제품입니다. 이 요거 짝퉁이 좀 아닐까 싶어가지고 상당히 좀 의욕적으로 접근해봤었는데 이것도 조금 실패를 한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내 어떤 그 상표 브로커의 이제 그런 이제 행태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특정인이 여러 업종에 걸쳐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맛집 등의 이런 이제 상표를 잔뜩 출원해 놓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달라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상표 브로커의 행위라는 자체를 좀 정황상 객관적으로 입증만 할 수 있으면 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슈퍼맨하고 판타지 비슷합니까? 전혀 비슷하지 않죠. 이런 이제 해외 어떤 그 회사들이 어떤 국내 어떤 법무법인들의 좀 이제 좀 푸시를 받아서 그런지 이런 황당한 좀 이제 그 분쟁을 걸어오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 좀 제대로 지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케이스는 걱정인형이라고 그래서 잘 아시죠. 이제 그 우리나라의 최초로 어떤 걱정인형을 소개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지식재산권을 주장한 사안인데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작권적으로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 이제 안심하고 다 사업을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사안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건 제안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지재권 분쟁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점은 중소기업의 어떤 지재권 분쟁이 특허권에 가는 것이냐, 저작권에 가는 것이냐 구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어떤 분쟁을 당했으면 그 어려움을 정말 즉각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상담을 해주고 어디로 가서 해결을 하라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특허청은 산자부 산하고요, 저작권위원회는 이제 문화관광체육부 산하고 뭐 등등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작권과 디자인권만 해도 긴밀히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이제 정말로 이제 국가기관은 너무나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선을 넘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중소기업의 분쟁이 꼭 어떤 그 법률적으로 선을 꺼놓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꼭 필요하고 더불어 가지고 좀 이제 그 적어도 중국 지재권 침해 사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짝퉁 제품이 이제 업종별로 생산되는 지역이 다릅니다. 유통되는 지역과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많이 침해가 일어나는 어떤 업종별로는 그런 침해에 대한 대응책 자체도 좀 업종별로 연구가 돼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가이드북이 제공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계속 당할 수밖에 이제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이런 사안들을 다룰 수 있는 곳은 좀 이제 중앙부처 산하보다는 왜? 중앙부처 산하 같은 경우에는 그 고유 업무의 제한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 차라리 미래부라든지 뭐 지자체라든지 요런 아니면 이제 뭐 중소기업청 요런 데 산하에 두면 보다 더 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저의 좀 사견이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